주양육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어느 누구하고도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없었다든지 하는 이런 좀 극심한 어떤 애착 상황, 아니면은 좀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주로 혼란애착이 형성이 되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 행동 패턴이 엄마랑 분리되거나 결합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행동 반응이 일관되지 않고요. 어떤 때는 약간 회피애착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는 저항애착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 의도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이제 정상 아이들에게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행동 유형을 보이는 것이 이 혼란애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이미 아이가 한 돌 정도 되면 엄마랑 이렇게 잠깐 분리시키고 잠깐 재결합하는 행동을 몇 번만 해보면 실험실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애착이다라는 게 벌써 돌 유형, 아이가 12개월 정도 됐을 때 이미 이제 얘가 어떤 유형이다라는 것이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신기한 거는 학자들이 그 아이들을 똑같이 5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뭐 분리했다 재결합했다 이런 방법은 조금 방법은 다른데 그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시 애착 유형을 검사하면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다시 10년 후에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동단 연구가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을 12개월부터 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보면 이런 애착 유형이 5년 후에 했을 때도 한 70% 이상이 똑같이 나오고 또 10년 후에 했을 때 심지어 또 성인기에 가서 다시 모집을 해서 조사했을 때도 이 애착 유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애착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지는 그러기 때문에 왜 부부관계 사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부부는 사실 부모 관계랑은 굉장히 별개의 자기 파트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별개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라든지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시 애착의 문제 생후 뭐 몇 개월 때 시작돼서 뭐 한 2, 3년 후에는 거의 없어지고 마는 이런 애착 행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번 형성된 애착 유형이 굉장히 지속성을 가지고 전생에 걸쳐서 특히 대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 특히 대인 상호작용 중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나 이런 데서 이 애착 이론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이해하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착 이론에서 사실 예전에 애착 이론은 이제 주로 동물 행동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간에게서 직접적으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론상으로는 왜 생애 초기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전이되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착 이론에서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나 다름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외부 세계가 나한테 어떻게 그걸 해석해주고 반응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아이가 일종의 대인관계 모델 같은 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프레임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자극을 나한테 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걸 해석해서 나한테 반응했던 것과 유사하게 그걸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이런 식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걸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애착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한 20-30년 정도 이제 인간의 뇌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이런 연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진짜 애착이 굉장히 생물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도 그렇구나라는 것이 이미 굉장히 잘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생후 12개월 되면 비슷하게 걷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애착 행동을 할 때 관여하는 생리적인 기전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에서 뭔가 손상이 있다. 그러면 애착 행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초기 애착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발생하는데 생리적인 기전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가 자기 어떤 생리적 기전에서 애착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외부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외부 요인인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를 가지고 그 생후, 출생후부터 한 2-3년 안에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신경망이 이미 만들어져 버린다는 게
밝혀져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토론토 오기 전에 했던 프로젝트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아이들을 한 200명 정도 데리고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쭉 예차 검사를 해서 이 아이들은 안정애착이구나, 이 아이들은 불안정애착이구나 라고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뇌영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 fMRI 검사를 해서 이 아이들의 뇌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살펴보면 실제로 아동기 아이들에게서도 분명히 정상군 아이들이거든요. 임상군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정보나 정서 정보를 처리할 때 뇌의 어떤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양상, 그러니까 신경 활성이 일어나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그 회백질에서의 볼륨에 약간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미루어 저희가 짐작해 보건데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생후 출생 후부터 한 2, 3년 안에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에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행동인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두뇌 발달이 생후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 정보를 인간이 어떻게 처리하고 정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관여하는 신경 회로가 그 애착 관계랑 관련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로가 이미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경 회로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회로가 이렇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년 후에 검사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 10년 후에도 또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기전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이 예측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라든지 이제 굉장히 애착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뇌의 영역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뇌에서 정서의 뇌라고 불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뇌에서 딱 어떤 특정 부위다, 요 부위다,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정서 정보를 처리할 때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서로 같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정서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데 그 네트워크의 기능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관여하는 이제 뇌 영역들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말 학대를 당했다든지 양육자가 계속 바뀌어서 절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없었던 그런 극심한 상태에 있었던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정상분야처럼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능력이 멀쩡하게 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인데 의사소통 하다 보면 뭔가 좀 어렵다 그런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정서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정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든지 좀 다르게 해석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이런 생애 초기의 애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회로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연구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런 안정애착 말씀드렸듯이 65%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거의 안정애착을 형성을 해서 잘 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양육자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기전들 그런 불안 수준이 굉장히 태어났을 때부터 높은 아이들도 있고 낮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고 낮은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짜증이 많은 그런 아이들도 있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굉장히 반응적이고 하더라도 안정애착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불안정애착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이에게도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해서 안정애착이다, 불안정애착이다 이렇게 유형화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어머니 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는 어떻다라는 것이 이미 연구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의 정서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잠깐만 이게 아니라 아이가 즉각적으로 요구할 때 그걸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이고 마치 두 엄마와 아이가 감정적인 춤을 같이 추듯이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거기에 맞춰서 그에 맞는 반응을 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의 감정에 따라서 엄마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감정 수준이나 반응을 굉장히 유연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은 밝혀진 부분이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또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또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배워야 되는 그런 왜냐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아이가 뭐 비언어적인 몸짓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옹알이 수준의 것들이든 아이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엄마가 그거에 언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아이가 비언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 엄마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언어가 애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엄마가 이 두 가지 언어를 어떻게 다루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배운다는 것은 양쪽 언어에 대한 노출이 초기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보다는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인풋이 한꺼번에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오니까 그 각각은 인풋의 그러니까 양이 접할 수 있는 인풋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이런 거에서 결국에는 어떤 하여튼 아이들별로 특정한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유형은 사실 또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리적인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이후에 이제 부부 간의 관계에서 이제 애착 문제를 계속 다루실 때 이것이 왜 계속 그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계속 꺼낼 수밖에 없는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부부가 왜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사소통이나 부부 관계나 이런 데서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착은 사실 문화가 시대가 바뀌면서 또 그 애착,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도 조금 계속 바뀌고요. 또 예를 들면 캐나다에 사는 아이들, 한국에 사는 아이들 또 거기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즘 한국 아이들은요. 제가 아까 회피 애착이 한 20에서 25% 정도 나타난다고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3, 4학년 남자애들 200명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회피 애착이 40%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거는 한국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무슨 요인이 아마 새롭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피 애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캐나다라는 이런 특수한 또 한국하고는 다른 이런 이민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애착 유형이나 애착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착이 이제 그래서 부부 제가 초반에 이제 그 배우자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사람이 이제 그 관계를 맺는 유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아동 어렸을 때 애착의 관계가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성인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원숭이 실험하고 할로우 원숭이 실험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뭐 애착 유형 나누는 그 실험 그 방법이 있거든요. 저 낯선 상황 실험. 예, 그것도 이 저 다큐멘터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동영상 애착의 의미, 뭐 애착과 동물 얘기 할로우 뭐 예, 나오는 거, 그다음 아까 그 철사 뭐 우유 있는 그 철사 엄마 가짜 원숭이, 그다음에 저 털실로 되어 있는 원숭이, 예, 다 거기 다 나옵니다. 낯선 상황 시험 예, 나오고요. 안정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앞서 이제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거 다 있고 뭐 기질도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셨죠. 근데 이제 유아 애착은 이제 생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이제 애착을 사랑을 받고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유아 애착은 그런 양상을 띠지만 성인 애착은 이제 좀 다릅니다. 성인 애착은 이제 일단 성인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수혜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애착은 이제 친밀감을 누려야 되는데 애착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애착을 느끼는 그 관계 성인 애착 유형 성인 애착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상적이다. 예, 어떤 대표성을 띠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띠는 그런 거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폴트루니의 박사님의 그 얘기에서 이제 기념일을 챙겨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서로 부부간의 감사를 표현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사랑의 친밀감이 이제 표현이 되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이제 리프레젠테이셔널 하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어떤 직접적인 뭐 음식을 주고 젖을 주고 그다음에 뭐 씻겨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아 애착이고 성인 애착은 이런 어떤 표상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애착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적이다. 사람 이제 그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섹슈얼한 욕구, 니드 그런 게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상호 레시프로컬하다. 예. 그러니까 주고 받는 관계다. 라는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존 가트맨 박사 이제 가트맨 부부가 같이 하죠. 예, 그래서 갈등을 긍정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해결하는데 비판, 방어, 경멸, 무반응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이런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들은 이혼이 실제로 높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성인 애착이 이제 표상적이고 성적이고 호혜적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화, 말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이제 부부 성으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대화에 있어서 이제 부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할 때 비판, 방어, 경멸, 무반응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애착 욕구를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 방식이 서로 비난 계속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비난, 한 사람은 피하거나 그리고 아예 이제 제일 나쁜 게 이제 이 회피형 유령 부부. 예.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집에 가서 얘기도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예. 이 부부의 유형 중에 제일 나쁜 순서입니다. 서로 비난하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막 에너제틱하게 막 싸우고 이러면 좀 이게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서로 이제 아주 무관심하게 그냥 투명 인간처럼 넌 너고 난 나다 이러면 이제 접점을 못 찾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화하는 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워크샵 때 그 1박 2일 워크샵 때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메시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요. 넌 왜 맨날 그러냐? 너는 왜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나를 주어로 해서 늘 얘기해야 된다. 아이메시지 이건 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진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접근, 정서적인 반응, 교감 이런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잘 언급이 안 되는 게 아름다운 부부의 성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 선배님 이제 우리 누가회라고 이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들 모임 기독 모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위원회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 누가회에 거기에도 이제 가정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사역위원회 이제 이광석 선생님 이제 위원장이고 제가 이제 거기 간사하다가 왔는데 예, 이제 이분이 이제 국립재활원에 계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뭐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제 곧 국립재활원 원장이 되실 분입니다. 지금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성에 대한 얘기를 왜 재활의학과 의사가 하느냐.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를 좀 쓰겠다고 해서 그냥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쓰려고 그냥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이제 그 재활병원에는 이제 척수 손상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 이런 분들이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걸 해소하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걸 성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뭐 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은 이제 여기 누가의 그 간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학생 때 이제 간사님하고 의과대 학생이 연애해가지고 이제 군의관 가가지고 결혼하시고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실제로 부부 학교도 같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셨고요.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 받고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드려서 성에 대해서 편안해지는 이제 섹스가 보약인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섹스는 그 자체 제가 수위는 굉장히 낮췄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굉장히 수준을 낮췄습니다. 슬라이드 뭐 많은 부분을 제가 뺐기 때문에 이제 인쇄된 거는 이제 그냥 인쇄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한 단계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또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 뺐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그래서 섹스가 보약인 10가지 이유는 이제 섹스 그 자체가 좋은 운동이고 이제 그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이제 롱텀하게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경우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열량 소모는 많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는 좋은 거고 통증 완화가 되고 이제 섹스할 때 엔돌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엔돌핀은 이제 그 통증을 감소시키는 물질이죠.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고 주 3회 이상 섹스할 경우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자 미용에 좋고요.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성생활하는 사람은 평균 10년 남자는 12년, 여자는 9년 7개월 더 젊게 평가가 되고 노화를 방지하고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 질환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좋고요. 섹스는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진한 감정을 갖게 해주어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울증, 무기력, 의욕 저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크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섹스를 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순간에 더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권하고요. 근데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그걸 충족시키는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닌 거고요. 서로 어려울 때 부부간의 섹스는 권장된다 이런 겁니다. 성경은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기독교 성경담에서의 부부의 성, 창조자의 귀한 선물이고요. 부부는 서로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이제 여러 번 뭐 얘기 들으셨죠. 뭐 교회에서도요. 즐거움, 그냥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하고 본인의 즐거움 그리고 파트너를 만족시켜 주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다 포함하는 그런 즐거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성, 창세기 2장 24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가서 7장, 솔로몬 얘기죠. 오 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이고 그대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려. 난 종려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잡으리라. 그대 젖가슴이 포도송이 같다면 그대 숨결의 향기는 사과와 같다고. 나의 사랑이여, 우리 시골에 가서 마을에서 한밤을 지내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아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술람리 여인과 솔로몬 있습니다. 실제로 섹스를 거절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부부가 아까 둘째 낳을 때 제일 바빠지면서 부부간에 금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틈이 부부간의 성관계에서도 가장 틈이 많은 그런 시기로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남성과 여성은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예, 아까 이제 사람마다 애착의 유형이나 애착의 관계, 애착 같은 안정형 애착이라도 사람마다 또 만남 부부간의 안정형 애착이 만나도 또 이상한 반응이 생기고 또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성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른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예, 뭐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뭐 앞부분이라도 이렇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워낙 뭐 많이. 이게 성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포옹하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성적으로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애무하고 사랑하고 구슬리고 그다음에 그녀를 위해서 돈도 쓰고 12번에 13번에 좋은 와인과 저녁 식사 그녀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녀를 염려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부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녀를 지구 끝까지 가야 돼야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인데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 전에 버튼이 이렇게 많았죠? 여기는 하나입니다. 네, 버스몸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의 노하우와 수많은 워크샵, 저희 모임에서도 의사들 모아놓고서도 워크샵하고 그게 이제 그 정제화된 슬라이드라서 제가 그냥 구성을 이걸로 그냥 하겠다고 제가 이제 이번 분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은 시각 자극, 여성은 촉각 청각. 그래서 남성은 섹스 없이는 사랑이 없는데 여성은 사랑 없이는 섹스 없다. 제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뒤에 말씀드립니다. 마치 일품 요리를 먹는 것처럼 남성은 그렇게 하지 여성은 격식을 갖춘 코스 요리를 한다. 이런 차이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프랙티스에서는 이게 섹스하는 그 과정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부부에서는 어떤 분 한국 자료입니다. 이거는요. 한국 자료는 섹스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 영국, 브라질, 터키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생활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한국은 그냥 그래프 보시면 한국은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지금도 이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성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성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너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이거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정말 멋져요. 매력적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표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성인의 애착은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 선물 주는 것, 그다음 이벤트 챙기고 기념일 챙기는 거. 이게 이제 이게 관점에서 애착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라는 정서적인 욕구 충족. 이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 이제 애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중년기 이후의 성관계 비율도 외국의 자료를 보면 높습니다. 뭐 무려 80대 성관계 하는 사람이 25%, 20%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한국은 이게 한국 책이거든요. 이제 절판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러스트를 그냥 쭉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부부 모습은 대체 뭐 어떠냐? 이렇게 시너지를 보이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시너지를 보인가 하면 이렇게 둘이 모여도 이도 못하는 이런 부부도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오르가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돼서 이게 안 돼가지고 늘 이제 침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 성관계에 있어서는 혼자 가면 안 되고 함께 올라가야 되죠. 그 함께 가는 거가 뭐냐면
함께 가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가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구체적인 성문제, 이 함께 못 가니까 성문제가 생기니까 이 성문제 해결하는 구체적인 성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입니다. 조루, 발기부전, 섹스리스. 예. 그래서 조루와 관련해서 함께 가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루라고 하면 미리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조루증 인식 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10명 중 3명이 스스로를 조루라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조루는 1분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질내 삽입 후에 사전까지의 시간이 1분 미만이면 그렇죠. 1분 미만이면 그때는 조루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5, 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맨날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지식들은 다 이상한 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다 아는 형 통해서 뭐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동료 군대 가서 이게 그런 속설들을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부정확한 성적인 정보들을 이제 막 받게 되는 거죠. 한국은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는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루는요. 남녀 성반응의 시간 차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10분 차이의 비극, 10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남성은 3분이면 올라가는데 여성은 13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같이 산행을 못하면 여기에서 같이 산행을 못하면 이제 이 성인의 애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섹슈얼한 애착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일방적일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섹스 후에 왜 아내는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 불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이 똑같은 이런 그 상호 워크숍을 저희 이제 의사들 모임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은 못 하겠지만 이제 조별 토의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토의하는 이제 과정들을 보면 잘 모릅니다. 이게 잘 못 맞춥니다. 같이 산행을 못 하는 거죠. 10분 차이의 비극 이게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루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 상이 좀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희가 성치료를 배울 때는 더 합니다. 정말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수위를 낮춘 거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여성 상의가 굉장히 좋은 체위이거든요. 자극을 주지 않는 체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밉살스러운 장모의 찡그린 얼굴을 상상하라.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판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타지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부관이 침실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지만 이 판타지를 잘못 이용하면 그때는 이게 이제 까딱하면 이제 이게 죄로 갈 수 있는 거죠.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성 상의 체위에 대해서는 좋은 체위고 자극을 주지 않는 체위이기 때문에 이상한 체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넘어갔죠? 그래서 아까 10분의 차이. 그래서 애무는 길게, 삽입은 늦게, 그리고 삽입 시기의 결정은 여성에게. 실제로 저 이제 워크숍 할 때는 막 이게 국어도 같이 외치고, 애무는 길게, 삽입 늦게 3번 같이 외치고, 각인시키고 이렇게 가자. 이것만 기억.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나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애무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고 삽입 시기의 결정은 여성에게. 아까 그 10분간의 차이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너스 포인트가 G스팟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아주 민감성이 있는 데를 이제 그 여성의 성기에서 클리토리스를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G스팟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스팟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클리토리스 위치는 이 위쪽이지만 의외로 위쪽이지만 이 G스팟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토리스는 성관계 시에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자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클리토리스는요. 근데 G스팟은 잘 이용하면 굉장히 성적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스팟입니다.
그래서 요 G스팟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예. 그다음 제가 이제 삽입은 저기 M은 길게 삽입은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막 흥분했어요. M은 길게 삽입은 늦게. M은 길게 삽입은 늦게. 그리고 G스팟.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발기부전. 한국의 발기부전도 하여튼 잘못된 그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성의 성기.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나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도 뭐 비아그라 고전적이고요. 시알리스가 그 다음에 나오고 요즘 이제 코팅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 그 혀에서 이렇게 싹 녹는 이건 이제 성관계 전에 바로 먹으면 이제 발기에 도움이 되고 뭐 이제 복제약 중에 뭐 9988 뭐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인데 이름만 이제 바꿔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약으로 안 되면은 보형물을 삽입한다든가 주사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하는 이런 펌프를 해서 이렇게 발기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섹스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결혼 초기와 현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이제 저희 워크숍 하면 다 이제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요. 섹스리스. 섹스 꼭 해야 되냐? 섹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한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부부 사이 일체감, 친밀감을 높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섹스는 꼭 필요한 거죠. 섹스리스는 이제 정의가 월 1회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때는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혼자가 한국인 경우는 섹스리스가 28%, 20대 부부도 10% 이상 나온다는 것은 뭐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기피하는 이유는 이 성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리고 성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